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주에 또다시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원격 강의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선생님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여러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원격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역사를 공부해야 하기에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현대사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해서 뭘 배웠냐면요. 드디어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았습니다. 뭘 맞이했죠? 그렇죠.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광복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정부가 수립이 됐나요? 네, 수립이 되지 않았죠. 뭐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라 연합국에 의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광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세계인들에게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세계 열강들의 간섭 아닌 간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수도였던 모스크바에서 세 개의 나라, 누구였죠? 영국, 소련, 미국 세 개의 나라의 외무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모스크바 3.3회의를 열었죠. 그 회의 결과 네 가지가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 세 가지 나왔어요. 세 가지. 뭐가 나왔죠? 첫 번째,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두 번째, 이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세 번째, 이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는 취약하기 때문에 최대 5년 동안 중국과 소련과 미국과 영국이 신탁 통치를 한다. 이러한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내에 왜곡돼서 알려지는 바람에 좌우가 나뉘게 되죠. 찬탁과 반탁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민족과 반민족의 대결 구조였다면 이 사건 이후로 우파와 좌파의 민족 대결이 돼버렸죠. 이게 대단히 안타깝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하나의 정부가 아니라 어떻게 돼버렸죠?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좌우합작위원회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대통령 병 걸린 이승만이 정읍에서 6월달에 단독 정부 선언을 하겠다고 정읍 선언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와중에 김구 선생님은 북쪽으로 넘어가서 남북 협상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상정했고, 이에 따라서 남북한 전체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내려왔지만 이걸 북한이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벌어졌고요. 거기서 국회의원을 뽑은 다음에 이어서 대통령을 뽑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20일 정도 있다가 북한에서도 9월 9일 날에 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러면서 남과 북은 어떻게 분단이 돼버렸습니다. 분단이 된 후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농지개혁과 친일파 청산 문제였습니다. 두 개 다 만족스럽게 되진 않았죠. 그러다가 호시탐탐 한반도를 시뻘겋게 물들고 싶어하던 김일성에 의해서, 김일성이 계획과 주도를 했고요. 누가 승인을 했죠? 네,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의 마오쩌둥이 원조를 약속하면서 벌인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 속에서 3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1953년 7월 27일 날 종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휴전 협정이 맺어지면서 어떻게 남과 북의 분단이 더 확고하게 고착화 돼버렸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민족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적대감이 생겼습니다. 이게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6.25 전쟁을 겪은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두 명의 대통령을 공부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 두 번째는 박정희, 이렇게 두 사람의 대통령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현대사는요, 역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지식 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역사적 사실들을 던져줄 거고요. 여러분은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사고해서 역사적 결론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같은 경우, 특히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생각,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견 이런 게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선생님 이거를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와중 속에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시고 선생님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냐면 선생님 현대사 공부하면서 여러 명의 대통령을 공부하지만 그래서 가장 최악을 꼽으라면 여러 명이 있지만 첫 번째 최악은 이승만, 그 다음 두 번째가 박정희라서요. 선생님이 대단히 좋아하지 않는, 역사적으로 좀 싫어하는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는 대통령들이 두 명이기 때문에 다소 이번 수업은 격앙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감안해 주시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이승만 정도 공부할 텐데요. 우리 이승만은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죠.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네,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였죠? 이승만이 가는 길에 뭐밖에 없다. 분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임시정부에서 국민대표회의 역시 마찬가지로 이승만 때문에 쫙쫙 찢어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이 광복 후에 내려와서요 정읍선언을 하면서 쩍쩍쩍 갈라졌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게 있었지만 이승만이 그 발언을 함으로써 민족 간에 서서히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이자가 가는 길에는 뭐밖에 없다? 분열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자, 내치. 국내 정치는 속된 말로 X신이라고 불렀죠, 선생님이. 최악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세계 정세를 보는 눈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치. 외교 같은 경우에는 귀신처럼 잘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우리 이승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승만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승만 정부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 뭐다? 하나는 독재. 이 사람은 대통령병에 걸렸다고 했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으로 있고 싶었어요. 두 번째, 반공 이데올로기. 이승만 정부 1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12년 동안 이승만 정부를 떠받들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통치를 할 때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바로 반공 이데올로기입니다. 특히나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감정이 최악으로 치달았고요. 이걸 이용해서 뭐든지 뭘 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저 빨갱이 놈들,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내가 이렇게 개헌을 하는 이유가 뭐다? 법을 바꾸는 이유가 뭐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가지고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12년 동안 있었던 거는 뭐다? 반공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걸 말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전개해 나간다.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반공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의식의 형태로 있어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반공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거. 그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이 독재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교과서는 94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가봅시다. 자, 우리 지금은 여러분 대통령을 몇 번밖에 못하죠? 한 번밖에 못합니다. 몇 년 하죠 여러분? 5년 합니다. 반면에 나라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요 미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미국의 시스템에 따르면 여러분 지금 대선 기간이죠.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몇 번 할 수 있다? 대통령을 언제 선거한다? 4년에 한 번씩 선거합니다. 그리고 중임이 가능합니다. 거듭 중자를 구해서 2번까지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5년 단임제로 바뀐 건 후에 1987년에 6.29 민주화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4년에 2번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총선은 뭐냐면 국회의원을 뽑는 걸 말합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자, 대선은 누굴 뽑을까요? 대통령을 뽑는 게 대선입니다. 근데 총선은 뭐예요 여러분? 총선은 우리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을 뽑는 게 총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년에 왜 국회의원을 뽑았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의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헌법을 만든 제정한 사람들의 국회의원은 몇 년이다? 제정의원들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여러분, 2년. 48년에 50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았죠. 재원 국회의원을 뽑았고요. 이 사람들이 2년 동안에 헌법을 만들고 임기를 다했기 때문에 50년에 새롭게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자, 이때가 되자 김구를 따라서 뭐 했던 사람들? 대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진정한 의미의 독립운동가들,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총선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 지지 기반 세력이 없어요. 자기를 따라주고 자기 목소리를 낼 때 그걸 지지해줄 수 있는 지지 기반 세력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한반도 내에는요, 자기를 지지해줄 수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독단적으로 자기 목소리만 내면서 남에게 배려해주지 않고 타협해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전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총선 결과 이승만 지지 세력이 아예 바닥을 쳐버립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싫어해요? 이승만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이었죠?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국민 손으로 뽑나요?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간접 선거로 뽑았습니다. 자, 그럼 이승만 입장에서는 안 되겠죠. 왜? 국회의원들이 나를 뽑아주면은 나를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없는데 자기를 뽑아주겠습니까? 안 뽑아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기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6.25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와중이에요. 그런 다음에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발췌 개헌이라는 첫 번째 헌법을 바꾸는 작업. 고칠 개자에다가 헌법 헌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52년도 6.25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단행을 합니다. 핵심 내용이 뭘까요? 그 사람 좀 그런 게요. 대통령병에 걸렸다고 했죠. 이건 결국엔 뭡니까? 독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맨 처음 그래도 정식적인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국회에다가 헌법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직선제로 바꿔달라. 국회의원들이 들어줄까요?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자. 한번 실패를 겪었습니다. 한번 냈다가 거절당했어요. 그러자 뭘 일으키냐면요, 부산은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입니다. 왜? 6.25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서울이 북한군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산을 임시 수도로 해서요, 거기서 국가가 운영이 됐습니다. 국회도 거기에 있었겠죠. 자,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켜가지고요, 경찰들, 군인들을 대동해가지고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상치도 못할게요.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들을요, 컨테이너 박스에 몰아 넣은 다음에요, 그 컨테이너 박스를요, 크레인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공중에 덜렁덜렁 떠 있겠죠. 이렇게 국회의원들 위협해가지고요, 거의 강제적으로 통과시킨 게 발췌 개헌입니다. 발췌라는 말은요, 참고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과거의 헌법들을 참고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 대통령은 직접 뽑으라고 나온다. 이거를 발췌했기 때문에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고요. 핵심 내용은 뭐다?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 대통령 직선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948년에 대통령 뽑았죠. 4년 있다가 이거 헌법이 통과시킨 다음에 1952년 선거에서 누가 됩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또 한 번 당선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이승만은 분명 잘한 게 없는데 왜 국민들이 이 사람 한 번 더 뽑아줬을까? 이때가 여러분 특수한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이었죠? 바로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중에 여러분, 우리 지도자를 바꿔버리면 전쟁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승만의 악행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쟁 중이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승만을 뽑아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똑바로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어요, 여러분. 좀 뿌옇게 안개가
바뀐 것처럼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간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당선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여러분 중용이라고 합니다. 정도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넘치지 않는 것, 이게 과유불급인데요.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대통령 몇 번 할 수 있다? 2번만 가능한데요. 이 사람은 욕심을 부려요. 어떻게 부립니까? 또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언제요? 1954년 두 번째 개헌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4.4.5입 개헌입니다. 자, 숫자 4는 버리고 숫자 5는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당시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냐면요 203명이었습니다. 자, 헌법이 통과가 되려면요 여러분 몇 분의 몇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헌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203명의 3분의 2는 몇 명입니까? 135.333 이렇게 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3분의 1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나누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어요? 135.333이란 말은 몇 명이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된다는 뜻이에요. 136명이 찬성을 해야지 헌법이 바뀐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승만이 가지고 온 논리가 웃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반올림 공부했죠 여러분. 4 아래는 버리고 5 위에는 올린다. 아시겠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이승만 씨는 이런 어마어마한 논리를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버립니다. 하필 찬성한 사람이 13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거는 서울대학교 수학과의 최대 수치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TV에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4.4.5입이라고 했습니다. 4 아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 근데 우리가 135.333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4 아래지 않느냐. 4 아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3을 버리면 몇 명이 된다? 135명이 된다. 그래서 135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뭐한다? 개헌을 허락한다 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통과한 법안이 바로 4.4.5입 개헌이 됩니다. 내용이 뭘까요? 자, 똑같아요. 대통령은 중임 이상 할 수 없다. 다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초대 대통령만 뭐 할 수 있다?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평생 독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자신의 독재를 공고히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는 와중에 자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와주기 위해 선생님이 약간 추가시킨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2학기 때 시험 볼 때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넣은 부분이니까요. 잠깐만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승만은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독재를 하기 위한 모든 게 갖춰졌고요. 누가 눈에 가실까요?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보이겠죠. 나의 독재, 나의 대통령병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으킨 게 독재 강화를 위한 3가지 사건을 일으켰어요. 하나는 진보당 사건, 두 번째는 신국가보안법 파동, 세 번째는 경향신문을 없애버립니다. 자, 볼게요. 자, 52년에 대선을 했고요. 56년에 대선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여러분, 항상 자유당의 라이벌은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당 진보당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운이 좋은 게요, 대선할 때마다 야당 상대편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유 모르게 죽습니다. 56년 선거에는요 신익희라는 사람이 갑자기 기차 타고 가다가 죽어버렸고요, 기차 안에서요. 또 60년 선거에서는요 조병옥이라는 사람이요 선거 유세를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암살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냥 뭐 갑자기 무슨 심근경색 같은 게 와가지고 죽어버렸대요. 그러면서 그냥 어부지를 대통령이 됐는데요, 신익희가 죽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나는 보나마나 대통령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요 진보당에 누가 조봉암이라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많은 20% 이상의 득표율을 차지한 대통령 후보로요. 이승만은 당황합니다. 얘는 뭔데 나의 집권을 위협하느냐 라고 알고 봤더니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요 50년에 농지개혁을 주도했던 농지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이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에 투표를 많이 한 거죠. 이승만 입장에서 이 사람은 뭡니까?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을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조봉암이 만들었던 진보당 사건을 조작합니다. 자, 특이하게도요. 자,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서는요. 통일 방법이 뭘까요? 평화 통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힘으로 북한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북진 통일이라고 합니다. 북진 통일이 이 시기의 주요 통일 방안이었어요. 근데 조봉암은 뭘 주장했습니까? 평화 통일을 주장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다. 왜 싸우려고 드느냐? 이승만 당신 잘못됐다. 결국에는 우리 민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결국에 힘으로 통일을 시켜버리면 결국에는 갈등, 분열밖에 남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자 이승만이 미소를 싹 지으면서 이거네, 요게 너의 목숨을 달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작을 해버립니다. 조봉암 이 녀석은 북한이 보낸 공산주의 빨갱이다 라고요 법을 조작해서요 법에 의해서 법살 사형을 당합니다. 선고 내리고요, 지금은 사형제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선고 내리고 그래도 적어도 몇 달 이상은 지난 다음에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요, 재미나게도요 선거 내리자마자 바로 다음날 죽여버립니다. 교수형으로요. 누구를요? 조봉암이라는 사람을요. 그렇게 자기 잠재적인 경자를 없애버리고요.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담아서 만든 법입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처벌할 수 있는 법. 이걸 어떻게 악용했습니까? 이승만의 자유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하는 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새롭게 제정한 국가보안법 파동입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여러분, 기독교 계열의 신문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승만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독재 없애줘야 된다, 독재 물리쳐라, 민주주의를 찾자 라고 하니까 경향신문 자체를 이승만이 힘으로 폐간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독재를 강화시켜가는 와중에 드디어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우리 민중 여러분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4.19 혁명이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1950년대 여러분 6.25년이 터지면서 나라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산업시설들이 전무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느냐? 누가 도와줍니까? 미국이 도와줍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했던 외교의 달인이었던 이승만이 그나마 잘한 거랄까? 이렇게 미국의 경제, 무상으로 공짜로 자기네들 나라에서 남는 옥수수라든지 밀 같은 것들, 농산물들을 공짜로 지원해 줍니다. 무상 원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무상 원조로 1950년대는 경제가 돌아가게 됐어요. 이걸 뭐 원조 경제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50년대 후반이 되니까 점점 미국의 원조가 떨어집니다. 공짜로 주지 않아요. 자꾸 사가래요. 야, 너희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공짜로 도와주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오는 게 없어? 너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서운해 하면서 어떻게? 원조가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뭐가 오는 겁니까? 바로 경제 위기가 빵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겠죠. 그런 와중에 내치는 병삐라고 했죠. 눈치가 1도 없는 우리 이승만 씨께서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자, 여러분, 이승만이 우리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시기가 독립협회 시기예요. 1800년대 말에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 75년에 태어났거든요. 1875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돌아가셨어요. 90살 사신 분입니다. 이때 되면요 80이 넘어가지고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때는 여러분 미국처럼요 러닝메이트라고 해서요 대통령이랑 부통령이랑 같이 선거를 합니다. 파트너를 맺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시에 뭐 목숨을 달리하면요 누가? 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를 인수인계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때 자유당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 그럼 이승만이 갑자기 죽은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이승만의 자리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누가 되는 겁니까? 부통령이 되겠죠. 부통령으로 누구를?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앉히고 싶어요. 근데 이기붕이는 인기가 없습니다. 선거하면 100% 떨어질 게 분명해요. 자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기붕이 당선되게 만들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정당한 방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뭘 하면 됩니까? 부정을 저지르면 되겠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하면 되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리, 지금은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미리 투표함 안에다가요. 미리 이기붕 찍어가지고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총극이 벌어졌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영광이라는 지역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기붕의 투표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130%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이 지역의 전체 인구가 한 1000명이라고 칠 때 1000명에다 이기붕을 찍어서 100%가 나오면 1000표가 나와야겠죠. 근데 웃기게도요. 개표를 해보니까 영광의 인원이 1000명밖에 안 되는데 1300표가 나왔어요. 이기붕한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미리 깔아놓은 겁니다. 300표를. 이기붕이 안 될까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조작을 합니다. 자, 투표소 밖에요. 3, 4, 5로 무리지은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야, 이승만 뽑을 거지? 이기붕 뽑을 거지?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야, 이기붕 이 사람도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는데 이기붕 뽑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3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비밀 투표가 지켜지지 않아요. 감시하고 있어요. 옆에서 누구 찍나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자. 우리 민중들, 우리 국민들이 참다 안 되겠다. 요놈들 봐라.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벌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특히나 마산이라는 지역에서 학생들, 여러분 또래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쏜 최루탄에 한 학생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실종이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의 부모님이 울고불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열이가 없어졌다. 우리 주열이 좀 찾아달라. 우리 주열이가 시위하러 나갔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울고불고 자기 자식, 자기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며칠 후에 마산 앞바다에 한구의 시신이 떠오릅니다. 누구였을까요? 김주열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우리 국민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김주열 학생의 시신에 뭐가 박혀 있었어요? 최루탄이 이 눈에 박혀 있었대요. 그럼 뭡니까? 경찰들이 시위를 진압한다고 최루탄을 발사했는데 잘못 발사하는 바람에 김주열 학생의 눈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앞바다에 그냥 경찰들이 던져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죽은 것도 분통한데 떠올랐던 시신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미쳐버리겠죠. 짜증나겠죠. 분하겠죠. 나라가 이래서 안 되겠죠. 그런 마음에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퍼집니다. 특히 4월 18일 날 서울의 고려대학교 학생들한테요. 정치폭력배들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야, 너희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시위하고 있어 하면서 막 때리고 이랬대요. 거기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시위를 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교수단까지 이승만 하야라 하고 광화문 광장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승만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승만은 처음에는요. 모든 책임을 자유당에 전가하고요. 나는 자유당에서 나오겠다. 탈당하겠다. 자유당만 잘못하고 난 잘못 없어. 자유당 혼자 조작한 거야. 나는 괜찮아. 자기 목숨만 살려고 대통령병에 걸렸으니까 여러분 쏙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먹히죠. 4.19 혁명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이승만은 하야하라. 하야하라. 하야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하야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4.19 혁명은 성공을 하게 되고요. 독재를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건 이 민주주의 혁명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게 아니라요. 어떻게? 그 바로 뒤에
5.16 군사정변 쿠데타가 벌어지면서요 혁명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죠. 빛이 발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민주주의 혁명이긴 하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다 라는 칭호도 평가도 따라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부해봤던 이승만 정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